네, 안녕하세요. 최문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형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끝부분에 이제 형사재판 과정이랑, 그다음에 형선고 과정, 그다음에 청소년의 그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무리를 좀 못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간단한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쌤 얼굴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미안합니다. 얼굴이 나오는 게 부끄러워서 저기 요 화면으로 PPT 화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부터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4쪽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학습지는 44쪽입니다. 내용학습지 44쪽의 2번 기소와 형사재판 부분인데요. 검사의 기소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소 이후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 녹화를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근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지난 시간 마무리했었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법정형에 따라서 1년에서 25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사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25년이고, 무기징역의 경우는 15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7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대신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이야기할 형사재판 부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 형사재판은 법원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피고인을 이제 심판해달라, 법적 처벌을 내려달라라는 형태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이 증거들, 검사가 제시하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피고인 같은 영화에서 이 엄기준이 이 지성의 와이프의 이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찌른 도구인 칼이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범인이 칼을 막 숨기고 그걸 찾아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곤 하거든요. 이렇게 물건이라든지 또는 각종 서류나 또는 사람들, 그런 범행을 목격했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변호인은 해당 증거가 증거 능력이 갖추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겠죠.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판사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증거를 기각한다라는 형태로 이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이렇게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거 같은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 신문, 이런 과정들이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증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형사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필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필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따로 필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사재판 절차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보면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또는 불기소 처분하면 당연히 재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가벼운 사건이라면 단독 판사라고 해서 판사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제
이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이 중한 사건, 무거운 사건 또는 범죄가 아주 심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라고 해서 이 TV 같은 데 보면 판사님들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라고 부르고요. 양쪽에 이제 이 차장 그다음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요. 이 중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판사님이 같이 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검사의 어떤 모두 발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간단한 개요, 그 다음에 판사가 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이제 심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심리는 크게 이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증거조사에서는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이제 변호인과 이제 피고인 혼자 이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으니까요. 이제 피고인의 측의 변호인과 검사가 이제 논리적,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기도 하고,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의 선서를 하고 증인 진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가운데 앉혀놓고 검사 측에 나와서 물어보고, 변호사 측도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함으로써 이 피고인의 상황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피고인 신분이 끝나게 되면 최종 변론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 검사부터 합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구형,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 이런 식의 형벌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과 그리고 또 피고인이 최종 변론, 죄가 없다 또는 검사가 제시한 죄가 잘못됐다 라는 형태의 어떤 자신들의 판단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내용학습지 44쪽 3번 형의 선고와 집행입니다. 판결이란 것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형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형의 선고는 유죄 선고 그리고 무죄 선고로 나뉩니다. 유죄 선고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형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형벌이 집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이를테면 징역 5년을 요청합니다 라는 형태의 구형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는 그 검사의 구형이 적절하고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면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징역 5년을 이렇게 선고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검사의 구형에 비해서 적은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예상되는 어떤 형량이 있겠죠. 그 형량보다는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2번 빈칸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3년 동안 이 집행유예 기간인 이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2년이라고 선고 내렸던 이 실형 선고가 완료된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유사한데요. 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면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 그러니까 무죄인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유죄 선고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무죄 선고가
그러니까 기소한 사건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교과서 175쪽 형의 선고와 집행 부분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 실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 이제 내용학습지 45쪽입니다. 내용학습지 45쪽. 재판부의 판결이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좀 더 상위 법원에다가 다음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상소라고 합니다. 이 상소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량이 작았거나 또는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무죄로 결론이 났거나 하는 경우일 것이고요.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유죄 판결이 났거나 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형량보다 좀 더 과하게 형량이 부과되었거나 그런 경우겠죠. 두 사람이 이제 그 상소를 신청했을 때의 차이점은 검사가 상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1심 예를 들어 1심에서 항소를 제기했다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1심 판결보다 2심에서는 더 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 징역 3년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징역 5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피고인만 상소를 했다면 1심 판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처음에 받았던 형량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쉽게 이 상소 제도를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법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피고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도 같이 상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상소는 두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와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상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상소 제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벼운 사건은 이제 단독 판사가 한다고 했죠. 좀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 그러니까 3명이서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단독 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하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법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도 이제 지원이라고 있죠. 여튼 이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것을 항소하게 되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경우에는 합의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었다면 고등법원으로 이제 2심을 거치게 됩니다. 이 2심 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으로 상고, 대법원이 이제 가장 높은 법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자는 좀 다른 의미지만요. 상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인 어떤 상소제도를 통해서 형이 결정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이 집행이 되는데요. 형의 집행은 법원의 판결로 선고된 형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게 나중에 문제 보면 뭐 판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법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건 행정부가 하는 거다. 행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인 검사가 형을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용자가 형기 만료 전에 이렇게 좀 개전,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나가서 잘 생활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수용자를 조건부로 석방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형기 만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기는 이제 20년, 유기징역, 그러니까 연차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징역의 경우에는 형기, 이 10년이라면, 예를 들어 9년이라면 3년 이후에 이제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가석방 기간은
무기든 유기든 1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년사건과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선생님은 이 소년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빈칸 19세 미만의 청소년, 요거 표시를 안 해드렸네. 쓰시면 되고요. 이 소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쓰시고요. 요거부터 쓰시고, 자, 요 표시는 14세 미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 소년범이 됩니다. 소년범인데 이 중에서 14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였죠.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가지고는 법을 어긴 소년이다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들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 다시 말해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잘못은 한 거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보호관찰이라든지 소년은 송치 같은 것들은 가능한 것이죠. 선생님 10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9세부터는 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시험이나 민사에서도 이야기했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도 범죄의 가해자도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을 마칩니다. 금요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저 강의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죠? 자, 명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얘들아 이제 화장실 갔다 교실 들어와. 금요일 5교시에 촬영을 했는데 받으러. 여러분 5교시 법교육을 하셨네요. 네, 여러분은 법교육, 나는 법수업. 미안합니다. 여튼 이렇게 형사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이 소년범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범죄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소년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내리거나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동시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소년범에 대한 처리 절차는 좀 복잡한데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경찰이 소년범을 확인하게 되면 촉법소년,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거나 아니면 훈방 조치합니다. 훈방 조치. 물론 이제 촉법소년이 아닌 그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도 훈방 처리될 수 있죠. 훈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 길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혼나고 오죠. 그 경우가 이제 보통 훈방, 가벼운 경우는 훈방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제 송치된 보내진 학생 소년범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보호처분과 관련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검찰에서 이 아이의 어떤 범죄를 판단하도록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범죄소년, 그러니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검찰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요. 일반 법원으로 보내서 정말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서 이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보낸 사건을 받아서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보내서 이것을 성인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 그렇게 무겁진 않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전 조사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그래서 고려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검사님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저한테 왜 핸드폰 길에 있는 거 주워서 검사님한테 나한테 연락 왔다 그랬잖아. 그거 같은 경우가 바로 결정전 조사제도죠. 거기서 쌤이 만약에 이 아이가 평소에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고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훔치는 게 많았고 이렇게 썼다면 좀 다른 결론이 내려졌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학교에서 규칙도 잘 지키고 성실한 학생이어서 선처를 구한다고 쌤이 썼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도기관에서 이 아이를 교화시키고 교육을 해라 라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죠. 그 선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학교에서 징계받았습니다. 이렇게 결정전 조사 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처분,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라든지 또는 뭐 소년은 송치와 같은 그런 결론이 나게 되겠죠. 대략 몇 분 정도 했을까요? 한 20분 정도, 너무 길게 했네요. 15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긴 시간 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재밌는 활동 하면서 법과정치 시간 보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